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칠레 중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을 돌아보면요. 8월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따른 이 대형 산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였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해서 토양이 머금은 수분이 줄어들고 결국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는 건데요.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는 특정 국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친 현실인 만큼 지구온난화와 재난에 대한 경각심,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상황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멕시코 통신원 연결해서 이 멕시코시티의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친이란 세력의 보복 공습에 나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확전으로 이어질지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강력한 겨울 폭풍우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덮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최고 시속 157km의 강력한 폭풍우가 캘리포니아주를 휩쓸면서 수백 편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폭풍으로 인해서 여러 공항에 활주로가 침수되고 85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지방기상청은 현지 시각 4일 하루 동안 104mm의 비가 내려 역대 2월 강수량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4일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8개 카운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날 산타바바라 등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경보도 같이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풍우가 현지 시각 6일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측해서 홍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호주 작가에게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베이징 법원이 중국계 호주 작가로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판결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는 양헌준 박사에게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박사는 이에 따라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되는데, 양 박사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페니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양 박사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으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대응하고 양 박사를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양 박사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안전부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해서 스파이 소설 작가가 됐으며,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평론가와 활동가를 일하던 중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암이 발견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실 측은
찰스 3세가 어떤 형태의 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타임스는 왕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 중에 암을 발견했고 찰스 왕은 월요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국왕은 공개 활동은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인 회의를 포함해서 국가 원수로서 합법적인 역할을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합동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흐람 이란 해군 사령관은 영내 안보를 위해서 이란, 중국, 러시아 합동 해군 훈련이 3월 말 이전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는 작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란 차바하르 연안에 있는 아라비아에서 해상 안보 벨트 2023 명명한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요. 2019년과 22년에 이은 세 번째 연합 해상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3국은 다국적 군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양한 기동 및 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인질 구출, 해상 구조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동부 미군 기지를 공습해서 주둔 중이던 크루족 반군이 사상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수독 측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밤 시리아 동부 알루마르 유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무인기 공습으로 시리아 민주군 대원 최소 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상인데요. 시리아 민주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는 크루족 주도의 민병대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처음에 공격 배후로 시리아 정권의 지원을 받는 용병들이라고 지목했다가 조사 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로 추적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지난 주말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이후 첫 번째 보복 공격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7일 요르단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자 보복 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확전의 기로에선 미국이라고 정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요르단 주둔 미군이 사망하면서 보복 공습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중동 지역의 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4개 국가를 순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4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서한 지구를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블링컨 장관이 중동을 찾는 것이 벌써 이번이 5번째인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인질 석방, 가자지구의 인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언론에 출연해서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이번 순방과 이스라엘 정부와 회의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 주민들의 생명을 살릴 음식, 의약품, 물, 보호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보장되길 원하고, 네, 이 같은 지원이 계속 이뤄질 때까지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미국은 최근에 파리에서 사자회의를 통해서 6주간 휴전을 골자른 3단계 휴전안을 제안하긴 했는데요. 네. 하마스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르단의 미국 기지가 공격을 받은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보복 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확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네, 지금. 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란 후원 민병대 시설에 보복 공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순방에 나서면서 주변 국가들과 긴장 고조에 관해서 미국이 어떤 논의를 할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 2일 날 이라크와 시리아 내 목표물 85곳을 공습했고요. 지난달 28일 요르단 주둔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는 보복 공격이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공습 대상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 지휘소와 정보센터, 무기고, 벙커 등의 공습 대상인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한편 미국이 홍해에서 미국의 인력과 항해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미국과 친이란 시리아 이라크 무장 세력 간의 충돌, 여기에다가 미군과 영국군이 한편에 되고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지금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걱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정도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비행 도중에 동체 구멍이 나서 네네. 결함 문제가 있었던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서 네. 또다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오. 고객사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동체에 잘못 뚫린 구멍 2개가 발견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문제의 구멍은 여객기 창틀에. 이거는 네, 너무 위험하죠.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결함이 발견된 여객기는 아직 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결함은 보잉의 상업용 항공기 부분 책임자인 스탠딜이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딜 책임자는 737 맥스 기종의 동체를 제작하는 보잉의 공급업체, 하청업체가 됩니다. 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가 지난 1일 일부 737 맥스 동체의 부적합 상황을 알려왔고 그래서 결함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결함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근데 책임자가. 창틀에 그렇게 있으면 그러니까요. 오도가 높아지면 터질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 옆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회사 측은 737 여객기가 계속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50대 항공기는 아직 주문한 쪽에 인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네, 말하면서 네. 재작업을 진행해서 그렇죠. 인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737 맥스 공장이 아주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반복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이런 네. 일이 계속 된다면. 지금 결함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보잉은 연초부터 연이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 논란이 되자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함이 또 발견돼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잉의 737 맥스 9 여객기가 지난달 5일 승객과 승무원 177명을 태우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이륙한 다음에 도어 플러그 비상구 덮개가 뜯겨져 나가서 기체에 구멍이 난 채로 비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탑승하려던 737 미국 공군기에서 산소 유출이 발생했고요. 18일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푸에르토리코 향하기 위해서 이륙하던 747-8 화물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처럼 이 정도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 차례만 결함이 발견돼도 사실 그럼요. 이런 비행기나 자동차는 모두가 리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다시 제작해서 너무 괜찮다. 아주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차라리 설계부터 다시 해서 그렇죠. 다시 제작하는 것이 승객 안전을 생각하는 항공기 제작사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럼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정말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대형 사고가 되니까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네. 되고요. 세 번째는 신기록으로 가득한 그래미상. 그래미상 열렸군요. 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테일러 스위프트. 맞습니다. 네. 또 역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4번째 받는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3번을 수상한 사람이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 아시죠? 스티비 원더, 사이먼 가펑클의 사이먼 이런 전설적인 가수를 뛰어넘은 여성 가수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위프트가 그래미상에서 베스트 팝 보컬 앨범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는 수상 소감에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고 곡을 완성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브릿지 게임 암호를 풀 때만큼 행복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Z세대 맞네요. 너무 소소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수상소감하면서 새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이제 이것도 4월 달에 나온다고 공개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중국인 피아니스트가 수상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네. 중국 대표 피아니스트인 유자왕 씨인데요. 유자왕. 네, 올해 37살이고 그래미 어워즈에서 앨범 디 어메리칸 프로젝트로 클래식 악기 솔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유자왕은 2009년에 그래미 어워즈를 시작을 해서 2011년, 2018년, 19년이어서 총 5번 후보에 올랐고요. 네. 드디어
수상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맨날 그 그러게요. 후보로 올라가니까 나 언제 됐지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드디어. 네, 수상자가 됐고요. 1987년 베이징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중앙음악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5살 때 아스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 음악계 이름을 알렸고 필라델피아 커스티 음악원에서 게리 그라프만을 만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네. 21세기 건반의 여제 그렇죠.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테크닉이 뭐.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내한 공연에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자에게 감동과 환호를 보내는데요. 네. 유자왕 수상 소식에 대해서 손에 그림자만 보일 정도로 빠르다. 맞아요. 손가락이 하나도 안 보인다. 네. 네, 손가락이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실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미상 시상식의 신기록들 정리해 주셨고. 네. 자, 네 번째 키워드가 하루에 300잔이 팔리는 커피가 있어요? 네.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네. 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렇죠. 카푸치노 그렇죠. 그 정도? 근데 지금은 메뉴가 너무너무 많죠. 뭐 프라푸치노, 바닐라 라떼, 마키아또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네. 고춧가루가 들어간 아이스 커피가 중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커피에 고춧가루가 네. 들어간다고요? 실제 고추도 들어있고요. 건고추도 아, 같이. 이거는 조금. 근데 이게 하루에 300잔이 팔린다고 해요. 오. 이 고춧가루와 튀긴 고추를 첨가한 라떼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커피가 중국 양쯔강 남부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카페 장시커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고객들이 아주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지역은 중국에서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남부지방, 네, 그래서, 사천 뭐 그래서 이쪽이죠. 뭐든지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커피에 굳이 저는 상상이 좀 안 가네요. 어떤 네, 맛일까? 그래서 고추 커피는 일반적인 아이스라떼 고춧가루와 얇게 썬 튀긴 고추를 첨가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장시 스파이시 라떼. 네, 딱 이거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네, 매운맛이 들어간 라떼다. 네, 300잔 이상 팔려나가는데 한 잔 가격이 우리 돈 3,7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매장 관계자 얘기로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커피를 실제로 마셔본 고객들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고추 커피를 시식한 누리꾼들이 소감 평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맵지 않다. 나쁘지 않아서 놀랐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도 이걸 어떻게 먹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음표만 가득한데 호기심에서 먹어봤더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네. 한쪽에서는 배탈 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이에요. 매우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네. 중국에서는 이런 이색 재료를 혼합한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중국 술인 무타이가 들어간 커피 또는 으깬 계란이 들어간 라떼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장시 커피라고 이제 네. 라떼니까 뭐 이쪽 여행 가신 분들 한번 시식해 보시고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너무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우주에서 보낸 878일. 네. 우주 비행사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에다가 뭐 2를 곱하면 거의 2년이 넘어가는 2년이 만 2년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878일이니까. 2년 내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 네. 우주에서 지냈었던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878일이 된 겁니다. 네. 우주 비행사 러시아 출신이고요. 올레 코노넨코인데요. 우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지구인이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코노넨코가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으로 4일 오전 11시 30분 8초를 기준해서 네. 우주에서 머문 누적 체류 시간이 878일 11시간 29분 48초를 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차례 비행을 해서 세운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 9월 달에 국제우주정을 향해서 출발했고 귀환하는 도중에 비행선에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임무가 6개월 연장됐고요. 그래서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오는 9월 달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아, 아직 저쪽에 계시군요. 우주에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임무가 끝나면 우주에서 1000일을 체류한 최초의 와. 우주 비행사에
등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고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4살 때 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램으로 우준이 됐고 첫 번째 비행 2008년 4월 그리고 이후에 16년 동안 무려 5차례 우주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돌아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분도 맞아요. 어떤 생활을 하셨을지 우주에서. 자, 그리고 6번째 의도는 알겠지만 이렇게까지라고 정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현지 시각 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요. 네. 시민들 중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54.5%가 SUV 차량의 주차비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투표율 자체는 굉장히 낮았어요. 5.7%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주민투표 통해서 인상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파리 도심에서 SUV 주차비가 1시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6유로 8,600원에서 네. 18유로 2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1시간에 26,000원. 네. 1시간에 너무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 10분당 2,600원인 거죠. 아니 SUV가 좀 덩치가 크긴 하잖아요. 차가. 네, 맞아요. 덩치가 그래서 크고, 그런가 봐요. 네,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물론 전기 SUV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다른 내연기관 차보다 좀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소지한 파리 시민과 택시, 상인, 의료 종사자, 장애인은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로 안전과 공공공간의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차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파리의 자동차 수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동차 평균 크기가 커지면서 도로, 공공정사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 날 가능성도 훨씬 더 많다라고 파리시가 설명했습니다. 파리 시내 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의 크기를 좀 제한하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뭐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인 건 알겠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투표율이 5.7%면 네. 파리 시민 대다수가 뭐 이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만 좀 표를 던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원하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자유가 훼손됐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을 핑계로 이루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부당한 요금 부과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신형 SUV는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소형 디젤 차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디젤 차량이 처음에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네, 네, 지나고 맞아요. 났더니 그게 오염물질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UV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리시는 작년 4월 달에도 주민투표 통해서 시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환경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함께 듣겠습니다. I'm going on during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save me. This all and nothing really got away. You're driving me crazy. I need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ave, somebody to hold. It's easy to say, but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numbed all the pain.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down, and then you pulled the rug.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d. I'm going under, and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turn to. This all and nothing way of loving, go be sleeping without you. Now I need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have, just to know how it feels. It's easy to say, but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help me escape.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down, and then you pulled the rug.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d, and I tried to close my eyes when it hurt.
into nightfall. Yeah, you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이 이뤄지면 19년 만으로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유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서류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공천 부적격자에게는 오늘부터 결과가 통보됩니다. 어제 총선 예비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자정 요르단과 4강전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서요. 지역에 따라 상수도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 멕시코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호입니다. 자, 멕시코시티에서 물 부족 현상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멕시코시티와 주변 지역에 수소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수량이 현재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미 곳곳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수도 사용을 당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3개월 이내에 치명적인 단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물 부족 현상이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왜 이렇게 자주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러한 멕시코시티의 물 부족 현상은 70년대부터 존재해왔으며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물 부족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산지대인 해발 2240m에 놓여 있는데 이전에 호수였던 지대를 메운 메리지의 도시가 건설되면서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수량의 80%가 증발되고 그중 약 10%만이 지하로 들어가 담수가 되어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하수가 빠르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쓰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채워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처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서 저수지의 물도 적어진 상황입니다. 멕시코시티의 기후는 4월에서 5월까지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연초에는 항상 물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우기에서도 강수량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에 전문가들은 또 기후의 문제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더해서 오래된 상수도 시설의 고장, 파손으로 인한 누수, 계획되지 못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도 이러한 물 부족 현상에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네, 그 물 부족 현상이 또 멕시코시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한국 기업들이 다수 제주에 있는 몬테레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교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몬트리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원의 부족함과 강수량의 저하에 더해서 공업도시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공장들이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사용이 또 문제를 더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몬트리올과 멕시코시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이나 바다 같은 수자원에 가깝게 위치한 도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수도 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고장 또는 누수, 즉 지역 정보의 문제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럼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멕시코시티의 물 부족 현상은 이전부터 빈부격차의 지표로도 활용되어 왔는데요. 네. 주로 동북쪽의 빈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단수에 항상 시달려서 온 반면 서쪽의 경제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수가 적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나 소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빈부격차를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빈민가로 들어가면 급수차 앞에 주민들이 오랜 시간 물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따로 구입해서 단수 시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지만 가난한 가정은 물을 저장하기가 어려워서 단수 시에 더 크게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노라마가 최근 10년간 극도로 악화된 수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변화하면서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물 부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중심 지역에도 단수가 잦고 물 저장 시설이 있어도 오랫동안 단수가 되면 저장된 물을 다 사용한 후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책 내놓고 있나요? 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상수도 소비를 당부하고 필요한 경우 물탱크를 통해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겠다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대비책은 이전에 발생했던 단수 사태 때와 별다른 대책이 아니고 외부 공급이 느려서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을 되짚어 보았을 때 시민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계획된 도시개발을 통해서 상수도원을 더 확보하고 무질서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네.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책임감 있는 장기 대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 쉽지 않겠군요. 근데 일시적인 단수라면 물을 아껴 쓰겠는데 물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 좀 지혜로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미국이 지난 2일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반미 세력을 공격했죠.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최대의 군사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미군 사망의 배후인 이 이란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공격은 또 시작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자 전쟁 이후 우려하던 중동에서의 확전으로 이어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미국의 어떤 보복 공격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월 27일 시리아 요르단 접경지대에 있는 요르단 내 타워 22라는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고 있던 미군 3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 가자 전쟁이 터진 이후에 시리아나 이라크 내에 있던 미군 기지가 반미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군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직접 나서 가지고 성명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시리아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과격한 집단이 한 짓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란을 지목하고
보복하겠다 했으니 상당히 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우려된 거죠. 또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이란을 직접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복에 나서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일주일 만인 2일에 네. 실제로 보복 공격을 나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그와 연결된 친이란 민병대 거점 7개 지역 85개 시설을 갖다가 무더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다음날 영국과 같이 홍해에서 그 물류를 방해하던 후티 반군의 근거지들을 또 공습했습니다.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4일 날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추가 공격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로 보면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리 세력들을 공격을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가자 밖에서 군사 충돌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또 미국과 이란이 얽히지 않겠냐. 네, 네.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태위태한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일단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공격이 그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면은 네.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속 대련. 미국도 체면도 살리고 이란도 체면 구기지 않는 선에서 서로 암묵적인 타협을 하는 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이란 영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이라크 시리아 시설을 공격했는데도 인명피해보다는 주로 시설만을 부시는 그런 식의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기는 하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군요. 지금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태권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는 말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로가 알아서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약속을 했다기보단. 네.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나서서 성명을 발표할 때부터 보복은 하되 우리는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번에 그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공격 뒤에 기자회견에서 중동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피했고요 답변을. 그렇네요. 또 이번 사건은 미군 사망에 따른 것이지 확정간 거리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공격은 그 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 전쟁 이전에도 미국과 시리아와 이라크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반미 세력들이. 또 가자 전쟁 이후에 물론 더 잦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미군 사망을 야기한 드론 공격은 사실 어찌 보면 미군의 경계 실패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 미국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방공망으로 다 부셔버렸는데 방어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공격하는 드론이 자기네 드론인 줄 알고 기지로 귀환하는 드론인 줄 알고 방공망을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군이 3명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한 쪽이 책임이 있는데 여태까지 저쪽에서는 그런 식의 일상적인 공격을 해왔고 미국은 방어해왔는데 미군이 경계 실패를 하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작심하고 공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란이. 네. 그래서 그렇게 이란이 작심하고 공격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또 과잉 대응하는 것도 너무 크게 보복을 하면 또 안 그렇죠. 되는 거군요. 이게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 내에서. 자, 그러면 이 약속 대련이라고 갖고 표현하신 그런 정황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공격이 하고 지난 27일 날 미군 사망이 야기한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미국이 한 일주일 동안 뜸을 좀 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미군 사망 3일 뒤에 이 사태를 저질렀다고 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는 친 이라크 민병대가 우리 다시 이제 미군 공격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나서서 좀 종용을 했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7일 동안 시간을 끌면서 우리 공격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던 좀 대비할 시간을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시설들에서.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보면은 미국도 그 가장 중요했던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의 쿠두스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반미 민병대들을 지원하는 부대들인데 그 고위 지도자를 그 쿠두스군의 고위 지도자는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또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물 부시는 데 초점을 둔 거죠. 인명 피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네. 우리는 계속 공격할 거야, 보복할 거야 얘기를 7일 동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피했고 시설물만 피해가 있었다. 이런 걸로 물론 봤을 때. 뭐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죽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란인이 죽은 건 없습니다. 예. 이란 쪽에서는. 근데 이란이 지금 미국의 보복 공습을 비난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이 수위도 좀 높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이란의 반발도 사실은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고 난 뒤 하루 뒤에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칸 안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전략적인 실수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이런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막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란이 직접 나서서 맞대응하겠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도 TV 연설에서 우리는 어떤 전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그러나 우리를 위협한다면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이런 연설을 들을 때 그 문맥상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군요. 우리가 공격하겠다, 뭐 보복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은 아주 잘 안 하는 표현들이죠. 그렇군요. 예교적으로는. 예. 그동안 사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이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갈등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은 중동 전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 페르시아만을 봉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봉쇄되면은 전 세계 물류나 석유 그렇죠. 이게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과거에도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보복 대응한다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3일에 그 쿠두스군 아까 말했던 쿠두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이거 뭐 큰일 난 거죠. 그렇죠. 미국이 직접 공격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즉각 이란이 즉각 보복하겠다고 막 이제 떠들었고 실제로 1월 9일 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갖다가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공격에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얘기가 이란이나 서방 미디어나 인명피해는 피하는 공격을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명피해를 피해서 미국에 또 추가 대응을 부르지 않으려고 한 거죠. 미국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네 공격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떠들지 않았고 대신 이란은 우리는 보복했다고 떠들고 이런 선 대충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나라가 만나서 뭐 약속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관례인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관례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관례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체면을 갖다가 체면은 지켜주되 살리는 거죠. 보복한다, 공격한다. 두 세력이 충돌했을 적에 그 벌어질 여파가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이 사태는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꼭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아니겠죠. 이번 사건의 국제 정세가 복잡하네요. 미묘하고. 이번 사태에서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도 우리가 거론했던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물류 방해. 이게 사실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3일 날 후티에 대해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는데 후티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후티가 그래 왔습니다. 계속 공격받으면 가만히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공격하고 홍해를 지난 상선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후티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드론 한 방, 미사일 한 방만 쏘면은 그 물류를 방해하기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갖고서 흔히 얘기해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저강도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후티는 값싼 드론 한 대 갖고서 항상 미국을 자극하고 피곤하게 하고 또 중요한 물류 병목점을 갖다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이라크 시리아 내의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친이란 민병대들도 이런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저강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저께 5일 날 실제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친이란 민병대가 또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죽지 않았고
쿠르드족 반군 거기에 있던 쿠르드족 민병대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씩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는 거죠. 저강도의 네. 공격이 계속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만 없을 텐데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이제 이번 가자 전쟁으로 중동의 발목을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발목을 잡힌 거 풀려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결국 가자 전쟁을 갖다 전쟁이 끝나야겠네요. 종전시켜야 됩니다. 네. 실제로 지난 12월 초에 가자 전쟁이 일주일 동안 휴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헤즈볼라나 이런 친 팔레스타인 세력들의 미군 공격이나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요구하는 게 가자 전쟁을 그만둬라. 그럼 우리 공격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이 가자 전쟁의 종전만이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으로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인질 100명 그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100명 돌려받은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수감한 한 10배 이상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해주고 또 한 석 달간의 6주간의 휴전을 지금 협상하고 있고 지금 거의 타결하고 한다 그러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이게 좀 빨리 타결이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란 말도 있는데 미국은 차제의 이번 기회에 이란이나 이런 반미 세력 때는 강경 대응 모드를 취하면서 압박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압박해갖고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어저께 또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에 5번째죠. 그렇죠. 네. 지금 5번째 중동 방문 이 토니 블링컨의 이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성과가 좀 있을까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블링컨 장관은 이제 중동 순방의 첫 목적은 일단 가자 휴전을 성사시키는 거고 휴전을 성사시켜서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휴전 이후에 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걸 누가 이제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서한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가자로 들어가서 통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구구정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갖다가 이제 약속받아야 됩니다. 건설해야겠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인정해라. 그래서 그걸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 조건으로 이스라엘 니네들이 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해라 하는데 이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절대로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내 구구 세력은 뭐 지금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큰 걸림돌이죠. 최대 걸림돌이고 협상뿐만 아니라 중동 평화 전체의 목줄기를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구구 세력들은 가자 지역을 갖다 완전히 정복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지하는 지지율이 한 30-40%가 넘습니다. 적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면 휴전 협상이든 뭐 종전이든 좀 쉽지 않겠다. 결국 쉽지 않고 그 관건은 아마 이스라엘 구구 세력들이 잡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쨌든 중대도 하려고 하고 뭐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이 좀 포기를 못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서 휴전 협상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양측 입장을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어쨌든 간에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완전히 지도부를 완전히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마스 지도부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걸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타냐후를 지지한 아까 말했던 극우 세력들은 우리가 가자 지구를 갖다 완전히 점령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는 지금 인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나오면 정권을 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어떻게 전쟁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작전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 그 하마스는 사실은 하마스를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 조직이 아니고 정치 조직이고 그렇죠. 이데올로기 운동입니다. 이념 운동이기 때문에 박멸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아마 그 자기들의 지분을 갖다가 놓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당히 미국이 중재하고 타협할 수 있느냐는 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구구 세력들이 관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리얼그룹의 스몰톡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